효율이 신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경제 석학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리고 그가 언급한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 20조 원 규모의 카타르 프로젝트 100척을 두고 세계 조선 강국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중국은 30% 더 싸게, 일본은 12개월 더 빠르게, 그리고 한국은 품질은 깎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죠.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보다 낫다고? 중국 대표단은 회의실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4년 뒤 그 배들 중 절반이 바다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냉각 시스템 결함, 손실액 20조 원, 보고서 첫 줄엔 단 3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면 운항 중단.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SOS가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의 조선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효율의 시대. 도대체 왜 세상은 다시 신념의 나라를 찾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대략 7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6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며 기술도 문화도 완전히 바뀌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97년 어느 장군이 어머니 상을 당하고도 통곡할 겨를이 없다며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어느 조선소는 가격을 깎을 겨를이 없다며 전 세계 발주를 거절하고 있어요. 400년이 흘렀지만 싸우는 이유만큼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효율이 아니라 신념으로 작동하는 나라라고요.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마틴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공장에서 30년 넘게 용접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유대계 가정 출신으로 역사교사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숫자와 역사를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고 효율로 국가를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으며 실제로 그 방식이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선택 과목 목록을 보다가 묘한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욘드 모델스 더 코리안 어노멀리 인 글로벌 오더, 한글로 풀었으면 모델을 넘어선 한국이라는 제목이며 세계 질서 속에 예외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의자는 리퍼트 샤크 교수님이었는데요. 국제경제학계에서는 거의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MIT에서 박사를 마치고 옥스퍼드에서 10년을 연구하셨으며 지금은 하버드에서 비교사회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는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으며 아시아 국가 중 하나쯤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샤크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신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특별 강의를 연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는데요. 다들 노트북을 켜놓고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쪽 4번째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샤크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평소보다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보통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이셨는데 그날은 뭔가 들뜬 듯한 느낌이었으며 단상에 오르시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켜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요. 교수님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들은 대부분 쇼핑이나 관광을 계획했지만 교수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시아 박물관이라고 하면 보통 규모도 작고 전시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떠올리실 겁니다. 230년 역사를 자랑하며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같은 세계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유럽 문화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영국 런던에는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250년 역사에 800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150년 역사에 200만 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작년 관람객 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으며 그것도 5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박물관이 자국 유물만으로 전시관을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유물들이 훨씬 많은데요. 이집트 유물, 그리스 조각상, 아프리카 문화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허락도 없이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박물관들을 박물관이 아니라 약탈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기네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달랐어요. 교수님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행렬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으며 다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보통 아시아 박물관은 현지인들만 찾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서양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입구를 지나 중앙홀로 들어갔는데요. 거대한 LED 화면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라는 비석이 실물 크기로 영상에 띄워져 있었으며 1600년 전 한국이 세운 기념비라고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높이가 6m가 넘는 거대한 돌기둥이었는데요. 사방에 빽빽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당시 전쟁과 영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해요. 1600년 전 돌에 새긴 글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중앙홀 끝으로 걸어가니 거대한 탑이 하나 보였는데요. 높이가 13m가 넘는 대리석 탑이었으며 경천사 10층석 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이 탑이 홀의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비껴 있다는 겁니다. 착시도 아니었으며 2층이나 3층에 올라가서 봐도 분명히 중앙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비껴 있는 위치였습니다. 나중에 안내 해설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탑이 만들어질 당시는 고려 시대였는데요. 그때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탑도 완전히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원나라 양식이 섞여 들어갔다는 겁니다. 박물관 측에서는 이것을 아주 센스 있게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탑의 위치를 홀의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비켜놓은 겁니다. 정통 양식에서 조금 벗어난 유물이라는 것을 공간 배치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위치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순간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학을 공간에 담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깊이였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문화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그날 박물관에서 4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원래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나갈 계획이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자기 전시관, 금속 공예관, 서화관을 지나며 계속 놀라셨어요. 모든 전시가 단순히 물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으며 그 이야기 속에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교수님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말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기술이 좋아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드셨다고 해요.
이 나라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1600년 전 비석부터 지금 박물관 배치까지 모든 것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앙홀에서 나오려던 교수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입구 하나가 보였으며 그 위에 특별전이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순신 탄생 4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 80주년 기념이라는 부제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원래 박물관을 나갈 계획이었지만 발걸음을 돌리셨다고 해요. 이순신이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16세기 일본 침략을 막아낸 해군 장군이라는 것 정도만 아셨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니 꾸불꾸불한 통로가 이어졌으며 마치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벽면에는 1부부터 4부까지 구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임진왜란 초기부터 정유재란 마지막까지 시간 순서대로 전시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각 구간마다 당시 유물들과 상세한 설명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갑자기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앞쪽 대형 화면에서 바다가 펼쳐졌어요. 판옥선이라는 한국 전투함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체험관이었습니다. 의자는 없었고 그냥 서서 보는 방식이었는데요. 갑자기 화면에서 적군 배들이 나타났으며 조총알이 슉슉슉 날아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교수님 옆에 서 있던 관람객 몇 명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소리가 너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화살을 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수십 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가며 하늘을 가렸고 이어서 화포를 발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크게 흔들렸으며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진동이 왔어요. 마치 정말 전투 중인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체험이 끝나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니 벽면 가득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칼, 화살촉, 갑옷부터 일본군과 중국 명나라 군대가 썼던 무기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읽어보니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당시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들도 걸려 있었는데요. 500년 가까이 된 그림임에도 색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걸어가는데 유리 케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책이 펼쳐져 있었으며 붓으로 쓴 한글과 한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난중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의 일기라는 뜻이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친필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글씨는 430년 전에 쓰인 것이었지만 아직도 또렷했어요. 옆에 영어 번역문이 함께 붙어 있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한글로 풀어 쓴 번역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1597년 7월 15일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땅이 갈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적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므로 부고를 숨기고 전투 지휘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 교수님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 5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울지도 못하고 전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적군이 알까봐, 병사들이 흔들릴까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강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힘이 세거나 용감하거나 전투를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날 본 것은 그런 영웅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끝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유리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해요. 주변에 다른 관람객들이 지나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5글자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통곡할 겨를이 없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옆 전시관으로 넘어가니 거대한 칼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길이가 197cm, 거의 2m에 가까운 장검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으며 최근 국보로 승격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칼날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일위소탕 혈염사나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 교수님은 그 문구를 읽으며 소름이 돋으셨다고 해요. 아까 본 난중일기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쓴 그 조용한 슬픔의 사람이 동시에 이런 단호한 의지를 칼에 새긴 겁니다. 교수님은 그제야 이해하셨다고 해요. 이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서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전시관을 계속 돌아보니 정말 많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총 369점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그중 국가지정 보물만 43점이었어요. 이순신 종가에서 직접 내어준 유물도 34점이나 되었습니다. 장군이 직접 쓴 편지, 입었던 옷, 사용했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보존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특히 오래 보신 건 전쟁 중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조정에 올린 장계, 동료 장수들과 주고받은 서신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한 통 한 통 읽어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보였다고 합니다. 무기 상태 점검부터 식량 보급, 병사들, 건강관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으며 모든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바로 그 이순신 장군 초상화였어요. 실제로 보니 크기가 정말 컸으며 장군의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그 앞에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교수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이 지금도 있을까? 400년이 지났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싸울까? 통곡할 겨를이 없다던 그 마음가짐이 2025년에도 남아있을까? 교수님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어요. 2000년대 들어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기술 발전 속도, 산업 구조 변화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조선업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셨어요.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1위, 특히 LNG 운반선이라는 특수 선박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가 생기셨다고 해요. 조선업이라면 배를 만드는 산업이며 바다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바다에서 싸운 사람이었으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더 검색을 해보니 거제라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이며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제로 가보기로 한 겁니다. 400년 전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으니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으며 펜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수님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했으며 편도로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보통 학자들이라면 이런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달랐어요. 전날 밤 박물관에서 본 그 5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통곡할 겨를이 없다. 그 정신이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조선업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배 10척을 만들면 그중 7에서 8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라는 특수한 배는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LNG 운반선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영하 163도로 얼린 천연가스를 나르는 배입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만드냐면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야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많은 양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도가 보통 추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극 한겨울이 영하 50도 정도인데 그것보다 3배 이상 차갑습니다. 이런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배를 만들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가진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거제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 쪽으로 가는데 멀리서부터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으며 그 아래로 건조 중인 배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시길 저기 보이는 도크 하나가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라고 했어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해서 방문 목적을 설명하니 안내 직원이 나왔습니다. 외국 교수가 학술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니 흔쾌히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교수님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압도당하셨다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배들이 여러 척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그 위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거대한 철판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다고 하셨어요. 안내를 받아 도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작업자가 교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으며 손에는 용접봉과 장갑을 들고 계셨어요. 안내 직원이 설명하길 이분이 이 조선소에서 25년 넘게 용접 일을 하신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께 물으셨다고 해요. 배가 뭔지 아시냐고 말입니다. 교수님은 당연히 안다고 대답하셨어요. 30년 넘게 국제경제를 연구하신 분이니 배가 화물을 나르는 운송수단이라는 건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접사분의 대답이 달랐어요. 배는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사람들과 맺는 약속이며 이 배에 짐을 실을 사람들과 나누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용접봉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용접선 하나하나가 전부 약속이라고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면 안 되니까 단 1mm도 틀려서는 안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전날 박물관에서 본 난중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쓴 그 장군의 마음과 지금 이 용접사분의 말씀이 똑같았어요.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약속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용접사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LNG 운반선 한 척에는 약 2만 미터가 넘는 용접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단 1mm만 잘못되어도 영하 163도의 가스가 새어나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가스가 새면 액체였던 것이 다시 기체로 변하며 하루에 800억 원어치가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에서는 용접사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담긴 책임감까지 온몸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이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하냐고 여쭤보니 용접사분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교수님은 그제야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기 일을 약속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순신 장군은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상을 당하고도 울지 못했던 이유는 전쟁을 이겨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용접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을 깎을 겨를이 없다는 건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선소를 둘러보는 동안 계속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셨다고 해요. 작업자들이 점심시간에도 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용접 품질을 재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하길 이 조선소는 납기일을 맞추는 것보다 품질을 완벽하게 만드는 걸 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어느 나라에서 급하게 배를 만들어 달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만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정해진 일정대로 만들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결국 다른 조선소로 갔지만 몇 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곳에서 만든 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조선소를 나오면서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약속이었고 지금은 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통곡할 겨를이 없다던 그 마음가짐이 가격을 깎을 겨를이 없다는 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듣고 있던 학생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여행담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옆자리 중국 학생이 뭔가 메모하고 있었으며 앞쪽 인도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던 2024년 그때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는 겁니다. 2018년쯤 되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보다 30% 싸게 배를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하나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중동 지역 지도가 나왔으며 카타르라는 작은 나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카타르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부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 LNG 수출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2018년 이 나라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LNG 운반선 100척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척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십니까? 배 한 척 값이 대략 2천억 원 정도니까 100척이면 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아둘라 아라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둘라는 카타르 정부에서 오랫동안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엘리트였어요. 경제학 석사 출신이며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전형적인 현대 경영자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으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라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 조선소에서 보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조선소 것이었습니다. 한국 쪽 제안서를 펼쳐보니 기술 설명이 아주 길었으며 안전 기준도 까다로웠어요. LNG 운반선은 특수 선박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척당 가격은 2,100억 원이었어요. 중국 쪽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으며 같은 사양에 더 빠른 납기까지 약속했어요. 척당 가격은 1,500억 원, 한국보다 600억 원이 쌌습니다. 100척이면 6조 원 차이였어요. 아둘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조 원이면 카타르 교육 예산 1년치였으며 병원 1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둘라 팀에는 기술 총괄이 한 명 있었는데요. 파이살 알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으며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파이살은 회의 때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NG선은 가격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기술로 선택해야 하며 검증된 조선소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아둘라는 달랐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국 조선소 자료를 보니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대형 선박 건조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물론 LNG선 실적은 한국보다 적었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강의실에서 듣고 있던 중국 학생 펑샨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3월 중국 조선소 측에서 카타르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온 거였어요. 회의실에는 아둘라와 파이살 그리고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그럴싸했다고 해요. 중국은 지난 10년간 조선 기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숙련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국 엔지니어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으로 갔다는 사실도 있었어요. 중국 측은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졌으며 품질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한국 조선소들이 당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2015년부터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구조 조정까지 단행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좋지만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파이살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적자를 낸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며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은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수천억 원을 기술 연구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둘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 적자 규모, 중국 성장률, 가격 차이 6조 원,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6조 원은 지금 당장 확실한 절감액이라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아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조선소를 선택한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언론이 몰려왔으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타르 역사상 최대 규모 발주라는 제목이 신문에 실렸고 아둘라는 국가 예산 6조 원을 절감한 영웅으로 불렸어요. 한국 조선소에서는 김도윤이라는 수석 엔지니어가 마지막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가격 문제라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니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아둘라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으며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둘라가 틀렸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답하겠다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영학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은 경영자의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둘라는 숫자만 봤지 역사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에는 4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신이 있었습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던 그 마음가짐 말입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약속으로 여기며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반면 중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성장과 규모 확대에 집중했으며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어요.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설비를 늘리는 것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본질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펑샨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은 미국 학생이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으며 앞쪽 인도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났으며 2019년 2월 첫 번째 LNG선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조선소는 한국보다 6개월 빠른 납기를 약속했고 실제로 지켰어요. 아둘라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LNG를 가득 싣고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였어요. 이틀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선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엔진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어요. 아둘라는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조선이니까 초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되었으며 화물 탱크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LNG가 기화되고 있었어요. 시간당 500톤씩 증발하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펑샨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구가 싱가포르였으며 예인선을 불러 배를 끌고 갔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긴급 기술팀을 보냈고 일주일 동안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단열재였어요. 영하 163도를 견뎌야 하는 특수 단열재에 미세한 결함이 있었으며 그 틈으로 열이 새어 들어갔던 겁니다. 수리를 마치고 다시 출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일본까지 도착했어요. 아둘라는 안도했습니다. 신조선이니까 초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제 해결되었다고 믿었어요. 손실액은 약 1,300억 원 정도였지만 보험으로 처리했고 6조 원 절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때가 아둘라의 첫 번째 실수였다고 합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한 거였어요.
파이살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둘라는 거절했습니다. 개별 결함일 뿐이며 나머지 배들은 검수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중국산 LNG선이 총 58척 인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운항했어요. 크고 작은 고장이야 있었지만 첫 번째 사고만큼 심각한 건 없었습니다. 아둘라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역시 선택이 옳았다고 말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펑샨샤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으며 옆자리 프랑스 학생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는 2023년 10월이라는 날짜가 크게 떠올랐어요. 아둘라는 그날 오후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14호선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엔진 고장이었으며 냉각 시스템이 정지되었어요. 2019년 1호선 사고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아둘라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4년 만에 두 번째 사고니까 통계적으로는 정상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58척 중에서 2척 정도 문제 생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긴급 수리를 지시했고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27호선도 정지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같은 증상이었어요. 엔진 냉각 실패, 단열재 문제, LNG 기화 하루에 800억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두 척이 동시에 멈춰선 겁니다. 아둘라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파이살을 불렀습니다. 파이살은 4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냈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을 전부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둘라는 망설였습니다. 58척을 전부 점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며 운항도 중단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의 손실까지 계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개별 사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둘라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58척 전부를 점검하는 건 엄청난 모험이며 혹시 괜한 걱정이었다면 막대한 손실만 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교수님은 대답을 듣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는 국제성급협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IACS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배의 안전을 검사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마치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는 기관처럼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곳이에요. 2023년 11월 카타르 정부는 국제성급협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인 거였어요. 협회에서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고 3개월 동안 문제가 발생한 3척의 배를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조사했습니다. 강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펜을 내려놓고 교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쪽에서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뒤쪽에서는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2024년 2월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열재 설계 오류, 용접 품질 불량, 냉각 시스템, 구조적 취약점, 3가지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동일 조선소에서 같은 시기에 건조된 모든 선박에 동일한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선박 58척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아둘라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고 해요. 4년 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성급협회는 중국 조선소 특정 계열 LNG선에 대해 구조적 결함 판정을 내렸어요. 권고 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즉각 운항 중단 및 전면 재건조, 재건조라는 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용 추산 보고서가 함께 나왔습니다. 척당 평균 수리비가 1,200억 원이었으며 58척이면 약 7조 원이었어요. 거기에 이미 발생한 사고 손실 3조 원, 운항 중단으로 인한 기회 손실 10조 원을 합치면 총 20조 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숫자를 화면에 크게 띄우셨습니다. 20조 원,
강의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펑샨샤는 노트북을 닫았으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둘라는 계산했습니다. 중국산을 선택해서 절감한 금액이 6조 원이었어요. 손실이 20조 원이면 순손실은 14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산을 샀더라면 21조 원을 지불하고 끝났을 겁니다. 지금은 15조 원을 지불하고도 35조 원의 손실을 안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둘라가 숫자를 잘못 읽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단기 절감액만 봤지 장기 손실 가능성은 보지 않았으며 가격표는 봤지만 약속의 무게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 조선소 용접사는 배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싸게 파는 것이 목표였으며 1mm보다는 전체 일정이 중요했어요. 겉으로는 같은 배였지만 안에 담긴 정신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교수님은 물을 마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다가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어떤 나라는 가격으로 경쟁하고 어떤 나라는 약속으로 경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펑샨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교수님 말씀이 공정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으며 장관급 인사들이 전부 모였어요. 재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총리실 차관까지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아둘라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시작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현황 설명을 마치자 재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20조 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6조 원 절감한다고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아둘라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냐고요. 아둘라는 파이사를 떠올렸습니다. 4년 전 그가 했던 경고들, 기술 총괄이 한국을 강력히 권고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제성을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냐고 총리실 차관이 물었고 아둘라는 자신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아둘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는데요. 저 빌딩들을 세운 건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카타르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격표만 보고 약속의 무게는 보지 않는 실수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 역시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 마음가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둘라는 몰랐던 겁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식민지 36년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남북분단까지 겪었어요.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보통 나라라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했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에는 반도체에 뛰어들었으며 1990년대 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까지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운이 좋아서? 정부 정책이 뛰어나서? 아니면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은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의 슬픔보다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조선소 용접사가 1mm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도 같았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면 안 되니까요. 자기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책임감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민족이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하지 않았고 기술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진지해졌으며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옆자리 일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뒤쪽 독일 학생은 뭔가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걸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진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가 배를 만들 때 카타르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이 배를 타고 갈 사람들, 이 배에 짐을 실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1mm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배가 아닌데도 자기 가족이 탈 배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조선 백성만이 아니라 명나라 군대까지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 5월 아둘라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기로 한 거예요. 6년 전 자기가 거절했던 그 나라에 다시 부탁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LNG선 발주권으로 협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6년 전 무시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둘라는 필요 물량 60척 가능한 한 빠른 납기를 희망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가격 조건은 귀사 제한을 따르겠다고요. 6년 전에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부르는 대로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신이 왔어요. 현재 2028년까지 생산 일정이 모두 확정되어 있으며 신규 발주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8척의 배가 5년 동안 바다에 떠 있거나 부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둘라는 프리미엄을 제시했습니다. 20% 추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척당 420억 원 추가였으며 60척이면 2조 5,200억 원이었습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프리미엄과 무관하게 지금은 자리가 없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둘라는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고 김도윤은 만남은 가능하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2024년 6월 아둘라는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조선소 회의실에서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김도윤은 현재 수주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2028년까지 모든 도크가 예약되어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문이 많냐고 아둘라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 조선소들이 못 만들기 때문이며 기술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극저온 운반선은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아둘라는 간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카타르 경제가 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도크가 없으며 용접사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9년에는 정말 불가능하냐고 아둘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자료를 뒤적이더니 2029년 3분기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5년 반이었습니다. 계약을 확정하고 싶다고 아둘라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은 그때 시장 가격을 따른다고 했어요. 지금 확정할 수 없으며 5년 후 강철 가격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아둘라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둘라의 굴욕을 느끼고 있었어요. 6년 전 거만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선소를 나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아둘라와 파이살은 함께 걸었으며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5년 반을 기다리는 거라고 아둘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58척의 배는 묶여 있겠고 손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덧붙였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슬라이드를 바꾸셨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197cm 장검 사진이 떠올랐고 오른쪽에는 조선소 용접 작업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이미지가 나란히 놓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400년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뭔가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왜 이겼을까요? 전술이 뛰어나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신념이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겨야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K조선은 왜 이겼을까요? 한국조선업이라는 뜻인데요. 기술이 좋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질은 따로 있었어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 배는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6세기나 21세기나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정신으로 승부했어요. 교수님은 화면 속 두 이미지를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장검에 새겨진 글씨와 용접선이 담고 있는 의미가 똑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DNA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지는 생물학적 정보를 뜻합니다. 눈 색깔, 키, 체질 같은 것들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전자도 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400년 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정신이 있었어요. 조상이 후손에게 물려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바로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는 정신적 유전자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통곡할 겨를이 없다고 하신 것도 그 유전자 때문이었고, 지금 조선소 용접사가 가격 깎을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도 같은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597년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 상을 당하고도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개인의 슬픔보다 공동체의 안전이 먼저였던 겁니다. 2025년 한국조선소는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깎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갈 사람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약속이 먼저였던 겁니다. 교수님이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난중일기 친필과 조선소 품질 관리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난중일기에는 매일매일 전투 준비 상황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품질 관리 문서에는 용접선 하나하나의 점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두 문서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완벽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기 상태, 식량 보급, 병사 건강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점검했으며 모든 것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용접 온도, 단열재 두께, 냉각수 압력까지 1mm, 1도 단위로 관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완벽주의 성격이라서? 아니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둘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전투 준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과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약속이었어요. 한국 조선소 용접사에게도 용접선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었던 겁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펜을 내려놓고 교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쪽 학생 중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으며 뒤쪽에서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 펑샨샨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나라이며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경쟁하는 나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나라는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표입니다. 효율성이 중요하며 단기 이익을 추구해요. 약속으로 경쟁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비싸더라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며 신뢰가 중요하고 장기 관계를 추구합니다.
한국은 후자였어요. 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는 중국보다 600억 원 비싼데도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파는 건 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만 크게 떠올랐어요. 기술은 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산물이다. 흉정이라는 건 값을 깎고 조건을 따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국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뒤에는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곡할 겨를이 없다던 그 마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기술을 팔면서도 값을 깎지 않는 겁니다. 값을 깎는 순간 그 정신까지 훼손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단상에서 내려오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봄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잘 만든 박물관이나 큰 조선소가 아니었다고요. 40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정신을 목격한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조선을 지켰듯이 지금은 K조선이 바다에서 한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처음 본 광경이었다고 교수님은 고백하셨어요. 앞쪽에 앉았던 학생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 학생도 따라 쳤고 뒤쪽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학생들은 계속 박수를 쳤어요. 박수가 잦아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모델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효율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신념으로만 이해된다고 하셨습니다. 숫자로 분석하려 들면 놓치게 되는 나라라고 덧붙이셨어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내리시고 단상 가운데 서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작년 봄 한국에서 사흘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박물관에서 하루, 조선소에서 하루,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사흘이 30년 연구를 뒤집어 놓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지금까지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으로 세상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은 그 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모델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400년 동안 쌓아온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효율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신념으로만 이해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성공한 나라를 보면 그들의 제도를 배우려 합니다. 정부 정책, 교육 시스템, 경제 구조를 분석하며 우리도 따라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게 정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쪽 학생 한 명이 먼저 일어섰고 그 옆 학생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학생들은 계속 손뼉을 쳤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적었던 첫 문장이 보였어요. 한국은 K-팝과 삼성으로 유명한 나라, 아시아의 경제성장 사례 중 하나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니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피상적으로 봤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400년 전에도 지금도 통곡할 겨를이 없다던 정신이 가격 깎을 겨를이 없다는 신념으로 이어지는 곳.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민족.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야드가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붉은 벽돌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에는 하버드가 보이는데 머릿속에는 거제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 조선소가 생각났어요. 거대한 도크, 용접 불꽃,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본 난중일기, 197cm 장검, 이순신 장군 초상화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매사추세츠 자동차 공장에서 30년 넘게 용접 일을 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 공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용접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작업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고만 봤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난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 차를 탈 사람들과 맺은 약속,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용접해야 한다는 책임감 말입니다. 한국 조선소 용접사와 우리 아버지가 다르지 않았어요. 둘 다 자기 일을 약속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그 정신을 400년 전부터 이어왔다는 점이었어요. 강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에 대해 토론하는 것 같았습니다. 펑샨샨도 보였는데요. 중국 학생 몇 명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히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효율만 추구하면 결국 아둘라처럼 20조 원을 잃게 되며 약속을 지키면 한국처럼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교훈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 3가지를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첫째, 기술은 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산물이다. 둘째, 위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셋째, 약속은 지키는 순간 가치가 생긴다. 이 3가지가 한국을 만들었다고 썼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의 피가 지금 K조선의 용접선에 흐르고 있다. 이건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자동차, 철강, 기계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더 싼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고 기술까지 함께 떠났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기술에 더 투자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때도 모두가 늦었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조선업 위기 때도 가격을 낮추는 대신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미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말입니다. 효율만이 답은 아니며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걸요. 한국처럼 기술을 지키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게도 바랍니다. 지금의 정신을 잃지 않기를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는 싸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00년 전 조상들이 물려준 그 마음가짐을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바랍니다. 한국을 단순히 모방 대상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도나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아니라 약속으로 경쟁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 배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국립중앙박물관도 보고 거제 조선소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도서관에 가야 했어요. 걸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0년을 관통하는 한 나라의 정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한 나라의 산업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듣고 나니 단순한 성공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뢰로 돌아온 결정. 우리는 늘 효율이 답이라고 배워왔지만 이 이야기는 그 반대의 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조금 느리고 조금 비싸고 때로는 고집처럼 보였던 선택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택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택의 무게가 드러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처리해도 되는 일, 대충 넘겨도 아무도 모를 일,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끝까지 지키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런 태도가 결국은 더 멀리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사연이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로만 남을지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지 그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